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바른역사교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오늘은 33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제목은 삼국의 백년 전쟁과 이사부의 기지라고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얘기는 고구려와 백제의 연애 전쟁, 우리가 남녀 간에 사랑할 때 연애를 한다고 하죠. 그 연애 전쟁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라의 진흥왕 순수비, 진흥왕이 신라의 영토를 가장 많이 확장했던 이야기, 그리고 바보 온달 이야기, 요게 오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단재 선생님께서는 이제 무령왕의 북진과 고구려의 이제 위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백제의 동성왕이 반역자 백가에 의해서 암살되자 유능하고 용맹한 사촌 형제인 무령왕이 백가의 난을 토벌하게 되죠. 같은 해에 무령왕은 고구려의 방비가 소홀한 것을 틈을 타서 달소리인 부여 우영에게 정예병 5,000명을 주고 고구려 수곡성을 기습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수곡성은 지금은 황해 북도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강원도와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신계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단재 스님께서는 유능하고 용감한 사촌 형제 무령왕이라고 얘기했는데 상고사 원문에는 보면은 사촌 형제가 아니고 아들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볼 때 사촌이 맞는데 단재 스님께서 아들로 표시해 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지금으로 치면은 황해북도 이제 중앙에 있고 방금 얘기한 신계군 그 왼쪽에 있는 장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철령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 정책을 세워서 예족을 막았다. 이로써 백제의 서쪽 경계가 지금 대동강까지 미치게 됐다. 건구수 대왕 시대 때 그 강력을 거의 다 회복을 했다. 이렇게 기술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철령이 저희들이 고려사를 얘기할 때 많이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실제 고려 경계를 철령으로 삼았다라고 이제 식민지 사학들은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철령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고려시대 때 있었던 철령은 이 철령이 아니고 간도 지역에 봉황성을 지나서 그 북쪽 심양 쪽에 있었던 철령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고려의 국경이었는데 지금 이곳 철령을 고려시대 국경으로 식민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고려의 국경을 많이 축소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철령군은 지금은 항정남도 안변군하고 강원도 해양군을 잇는 고개를 얘기합니다. 높이가 한 685m가 되고 그쪽으로 국도 31번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향남이나 강원 경계선의 중심이고 이제 약간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고개를 기준으로 해서 관동지역, 관북지역, 관서지역으로 나누죠. 동쪽에 있는 것은 관동지역이라 하고 또 북쪽에서는 관북지역이라고 서쪽에 있는 것은 관서지역이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고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기 505년에 고구려 문자왕은 치욕을 씻고자 대군을
동원을 해서 가불성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침입을 합니다. 백제한테 이 땅을 장령과 천령을 빼앗기고 거기에 이제 치욕을 씻기 위해서 고구려 문자왕이 다시 이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에 맞서서 무령왕이 정예병 3,000명을 거느리고 출전을 하게 되죠. 고구려인들은 백제군이 소수인 것을 보고 방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왕은 계책을 꾸며서 고구려군을 급습하고 대파합니다. 이후에 10년 동안은 고구려는 남쪽을 침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령왕은 이 틈을 타서 타 도성과 지방의 유랑자들을 이제 데려다가 농토를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농사를 시키고 제방을 수축하고 수준을 짓도록 합니다. 수전이라는 것은 논하고 밭을 얘기를 하죠. 이 수전이라는 말이 아주 재미있는 한자입니다. 물숫자에다가 밭자를 쓰지 않습니까? 물숫자를 위에 올라가면 답이 되죠. 그런데 한문에는 중국 옥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전부 다 전이죠. 그런데 우리는 물을 밭에다가 물을 대서 농사를 짓는 걸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은 구분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는 우리 한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논답자가 되죠. 그래서 그 수전을 이제 짓도록 하니까 국고가 더욱 충실해졌다. 서쪽으로는 진화, 또 서남쪽으로는 인도와 대식국과 통상을 하니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달했다. 이게 대식국이 나오죠. 대식국은 어딘가 하면 아라비아 반도를 대식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지도상에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장화 모양으로 생긴 이게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여기에 예멘부터 시리아에서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나라들이 아랍에미레이트 나라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죠. 여기까지 백제가 교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이 전부 다 숲이 무성하고 농사가 잘 됐던 지역이었죠. 그래서 초록의 아라비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이 지형이 변경이 돼서 지금은 사막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백제가 여기까지 이제 통상을 해서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다. 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23년간 원문에는 2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3년간 백제의 황금시대라고 부를 만하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백제가 영토가 이렇게 커진 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와 백제의 연해 전쟁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백제가 대패한 것을 쭉 기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구려가 지금의 고향 행주와 강화도까지 내려오고 한강 주변까지 고구려 안장왕이 차지를 했는데 그 전쟁을 연해 전쟁이라고 단재 선생님께서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안장왕의 그 사랑에 관한 얘기는 삼국사기나 지리지, 16의 기술, 지리정고 등에도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재 선생님께서는 우리 조선 상고사에서는 해산 잠록에 나오는 얘기들을 주로 중심을 해서 기술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장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구려 안장왕은 이제 문자왕의 장남이 되죠. 그는 태자 시절에 상인 행색을 하고 계백현 지금의 고양시 행주를 얘기합니다. 행주 삼성이 있는 곳 그 행주죠 바로. 거기를 이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곳 이제 장로인 한씨의 딸인 한주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한주라는 사람은 아주 미녀였답니다. 그래서 백제 이제 그 정보원의 눈에 띄어서 들켜서 한씨 집에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장왕은 이제 한주를 보고 매우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정을 통하고 부부의 언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고구려의 태자다. 귀국하면 대군을 이끌고 이 땅을 취한 뒤 그대를 맞이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다시 고구려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귀국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 문자왕이 죽고 안장왕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안장왕은 장군들을 자주 백제를 보내서 쳤지만은 항상 이기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왕이 직접 출전을 했는데도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편 한주의 미모를 들은 그곳 태수도 한주의 부모에게 한주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주는 죽기를 각오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모의 압박과 태수의 진노가 대단했습니다. 할 수 없이 한주는 저는 이미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멀리 나가 돌아오지 못했으니 남자의 생사나 확인한 뒤에 결혼 여부를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더욱더 분노가 찬 태수는 그 남자가 누구냐? 어째서 똑바로 말하지 못하느냐? 고구려 첩자가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게 아니냐? 너는 적국의 간첩과 통했으니 내 죄는 죽음으로서 갚지 못할 것이라고 한주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 뒤에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위협하기도 하고 온갖 감언 이슬로 꿰기도 했습니다. 한주가 옥중에서 노래하기를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죽어 100번 다시 죽어 백골이 진토되고 늙시야 있든 없든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 있으랴. 정몽주가 얘기했던 단심가죠. 네. 그럼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답니다. 노래를 들은 태수는 한주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깨닫고 그를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주가 갇힌 사실을 알아낸 안장왕은 초조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었죠. 한주를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안장왕은 장군들을 불러서 만일 계백현을 회복하고 한주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검 청금과 만호후는 1만 호를 거스를 수 있는 정도의 건세를 가진 제후를 얘기하죠. 지금 같으면은 뭐 시장 군수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을 주겠다 약속을 했지만은 그래도 나타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의 여동생 중에 고 안학이 있었는데 그도 절세 미인입니다. 그는 을밀에게 시집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을밀에게 시집을 가고 싶었고 을밀도 고한왕한테 장가를 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을밀의 가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데도 집안이 안 좋다는 이유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왕이 꾀를 내서 을밀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청금의 상과 만호의 후는 신의 소원이 아닙니다. 신의 소원은 안학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신이 안학을 사랑하는 것은 대왕께서 한주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대왕께서 신의 소원대로 안학과 결혼하게
준다면 신도 대왕의 소원대로 한주를 구해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고한학을 아끼는 그 마음, 그러니까 여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한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사실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은 하늘을 가르쳐 맹세하고 을밀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을밀은 수군 5,000명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해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왕에게 신이 먼저 백제를 쳐서 계백현을 회복하고 한주를 살릴 테니 대왕이 대군과 함께 천천히 쫓아오시면 불과 열 며칠 안에 한주를 만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명의 결사대를 뽑아 평복 속에 무기를 감추도록 하고 이들과 함께 계백현에 미리 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계백현 태수는 알 일이 없죠. 그러자 계백현 태수의 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백현 태수가 생일 잔치를 하게 됩니다. 자기 이제 생일에 친구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크게 벌렸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한주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서 그런 사람을 보내서 한주를 회유를 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오늘 너를 죽일 계획이지만은 내가 마음을 돌리면 살려줄 것이다. 그러면 오늘이 너의 생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한주가 대답을 했습니다. 태수께서 제 뜻을 꺾지 않으면 태수의 생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태수의 생일이 제 사망일이 될 겁니다. 만약 저의 생일이 된다면 태수에게는 사망일이 되겠지요. 이 말을 듣고 태수는 대노해서 빨리 형을 집행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무사로 가상에서 연회장에 들어간 을밀의 장수들이 칼을 빼어들어 손님들을 살상을 하고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병사 10만 명이 성에 들어왔다고 외치자 성 안이 크게 동요를 하게 됐습니다. 이 틈을 타서 을밀은 병사들과 함께 성을 넘어 감옥을 부수고 한주를 풀어줬습니다.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성 안의 창고를 봉쇄한 뒤에 안장왕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한강 일대에 고을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제는 크게 동요하게 됩니다. 안장왕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백제의 고을들을 지나 계백현에 가서 한주를 만났습니다. 안장왕은 약속대로 고한학을 을밀의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해상 잠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국사기 본기에는 이제 안장왕이 계백현을 점령했다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계백현이 어디냐? 우리가 한강 주변을 땅을 차지를 했고 그다음에 고향의 행주까지는 나왔습니다마는 이 계백현이 어디냐? 그게 아주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삼국사기나 지리지에 계백현 항목에 딸린 주석에는 왕복현은 계백이라고 한다. 한씨라는 미녀가 안장왕을 맞이한 땅이다라고 했고 달을성현 항목에 딸린 주석에는 한씨라는 미녀가 높은 산의 꼭대기에서 봉화를 피워 안장왕을 맞이한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고봉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은 한씨가
해상 잠록에 나오는 한씨 한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일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녀 한씨는 한주를 가리키고 달을성은 지금의 고향을 가리킵니다. 달을성은 계백현을 점령한 을밀이 대왕과 한주를 만나게 해준 곳이 되겠죠. 그런데 계백이라는 말의 그 어원 뜻을 살펴보면은 계백은 가맛으로 읽는다. 가는 고구려에서 왕이나 귀인을 지칭하는 명사였고 맛은 만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계백이라는 많은 왕이 귀한 사람을 만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그 계백이라는 얘기입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옥기현은 계차정이라고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는 왕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더 명확해지는 거죠. 또 백은 맛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맛이란 음이 나왔다. 그러므로 계백을 이두문자로 적으면 한문이 나오기 전에 우리 문자 이두로 적으면 가맛이 되고 가맛을 한자로 적으면 왕봉이 된다. 왕을 만난 봉우리가 된다. 가맛은 한주가 안장왕을 만난 뒤에 생긴 이름이다. 그렇죠. 만났으니까 그 이름이 생겼죠. 그 만난 데 대해서 이름을 따왔으니까. 그런데도 기존의 역사가들은 본래의 지명도 모르고 이두의 독법도 몰랐기 때문에 계백을 안장왕 이전의 명칭으로 이해를 했다.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제봉기에 보면은 성왕 7년 안장왕 11년에 고구려가 북부 병영인 혈성을 빼앗았다라고 했다. 혈성은 통로의 입구 즉 지금의 강화를 가리킨다. 그래서 지금도 강화를 혈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반도 심장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혈구다. 입구다. 결국은 우리 두 강이 만나는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서 서해로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한나라의 우리 한반도의 배꼽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혈구다. 이런 얘기가 바로 강화도가 되는 것이죠. 을밀이 행주를 함량할 때 이곳을 함께 점령을 했다. 그래서 행주를 함량할 때 한강 주변에 있는 말들을 점령할 때 강화도 이때 차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에 이런대로 떠하리 저런대로 떠하리 그 단신가는 예로부터 폭은 정몽주의 작품이라고 하지만 위에 기록을 보면은 그보다 더 옛날 사람인 한주의 작품을 정몽주가 불러 조선 태종의 노래에 답한 것이지 포은 정몽주가 처음 지은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단재쌤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태종이 이런대로 따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가 새로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제 우리하고 한때 어울려서 살자라고 할 때 포은이 이제 이렇게 단신가를 이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단재 선생님께서 안장왕이 사모했다는 한주라는 여인이 옥중에 갇혔을 때 부른 노래라고 주장을 하는데 안장왕과 그 을밀의 문서나 또 시조에 사용된 일편단심이라는 어구가 처음 중국 문헌에 등장한 것은 북송시대 때다. 그래서 이게 고구려 시대 때 원래 이 노래가 고구려 시대 때 노래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는지 북송 때 처음으로 기록이 나오는데 그걸 정몽주 포은이 어떻게 그걸 알아서 이렇게 한주가 읊었던 노래를 그대로
얽혔겠는가.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 이러한 이제 단재 선생님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3절에서 단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부와 거칠부 얘기를 합니다. 신라가 강성해지는 영토를 확장을 하고 안정화되는 데는 아주 두 사람의 큰 정치인이 있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사부고 한 사람은 거칠부다. 이사부는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독도를 울릉도를 정벌한 그 이사부 장군, 예, 잘 알려져 있죠. 거기에 비해서 거칠부는 그만큼 이제 잘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단재 선생님께서는 이사부와 거칠부를 동일하게 아주 훌륭하신 두 정치가로 설명을 많은 자료를 들어서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한창 혈전을 벌일 때에 신라에는 두 정치가가 나왔다. 하나는 김사부요, 하나는 김거칠부다. 삼국사기 이사부 열전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께서는 삼국사기 이사부 열전에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문맥상으로 볼 때는 거칠부 열전도 참고해서 이 글을 적으신 글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훈몽자예에서 태를 이서로 풀이했다. 이와 사는 이시란 발음을 나타내고 태는 이시란 뜻을 나타낸다. 황은 지금도 거칠황으로 읽는다. 그래서 거칠이라는 것은 거칠 발음으로 나타나고 황은 거칠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칠서은혜에서 사대부를 사태우로 있는 것으로 보면 부는 옛날 그 음이 우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종을 마루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두의 독법으로 볼 때 이사부나 태종은 잇우로, 거칠부나 황종은 거칠우로 읽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부나 거칠부로 읽지만은 그거는 이런 말의 어원이나 그 이두문자를 잘 해석을 못하고 한문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사부나 거칠부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사우나 거칠우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하시면서 이제 이사부에 대한 얘기들을 하십니다. 이사부는 재치와 지혜를 가름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가슬라 군주가 되었다. 그때 우상국, 지금 이제 우리 울릉도를 얘기하죠. 우상국이 반기를 들었다. 신라 조정에서 다들 병력을 동원해서 토벌 하자고 했지만은 이사부는 우상국은 소국이지만 섭성이 사나워서 힘으로 굴복을 시키려면 많은 병력을 동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책을 쓰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이제 혼자만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토벌하는데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책을 내놓은 게 바로 사자상입니다. 네. 그는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 배에 싣고 우상국 이제 주변에 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국에 얘기를 했죠. 만약에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배에 가득 실려 있는 이 짐승들을 풀어서 짐승 밥이 되게 하겠다. 이 짐승이 너희들을 밟아 죽이도록 하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바로 그 사자상이 지금 이 사자 모습이라고 봅니다. 제가 경일대학교 독도간도 연구센터에 있을 때 그때 저 연구실에 요 사자상 말고 저희들이 사자상을 깎아서 다듬어서 제 연구실 한가운데 이렇게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경북 군위군의 삼국유사 테마파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사부 장군 이제 그 전적에 대한 기념관을
만들고 전시장을 만들고 그 전시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사자상을 제가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자 우상국이 두려워서 항복을 했죠. 그러니까 병력을 동원하지도 안 하고 간단하게 계책으로 우상국을 이제 정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 백인 노래할 때도 울릉도를 정벌한 이사부가 나오는 게 바로 이 사자를 이용해서 정벌을 했다는 것이죠. 그 뒤에 이사부는 알라와 밈나가야 등을 정복하고 지정, 법흥 두 왕을 이제 섬겼다. 진흥대왕 원년 540년이 되자 7살짜리 어린 아이인 진흥왕을 대신해서 어머니 이제 태우가 섭정을 하게 되죠. 이때 그는 이제 병부령이 되어서 도성과 지방의 군사 문제를 총괄하고 내정과 외교 전반을 이제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거칠부는 할아버지인 잉숙은 신라의 재상이었고 또 아버지 물력은 아손이었죠. 아손은 아찰이라는 이제 벼슬이죠. 집안은 왕족으로서 대대로 장군과 재상을 지낸 가문입니다. 거칠부는 소시적에 큰 뜻을 품고 고구려 정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머리를 깎고 중이 된 그는 고구려에 들어가 곳곳을 탐색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해랑 법사라는 분의 법당에 가서 강의를 듣게 됐는데 해랑은 눈치가 빠른 중이라 대번에 이제 거칠부를 알아봤습니다. 거칠부를 유심히 본 그가 삼이 이제 새로 성녀가 된 사람을 가리키는 칭호랍니다. 삼이는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묻자 거칠부는 나는 신라 사람으로 법사의 이름을 듣고 불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랑은 노성은 비록 불민하지만 그대를 알아볼 수는 있다. 고구려 안에 그대를 알아볼 사람이 어찌 없겠느냐. 빨리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거칠부의 주선으로 신라가 고구려에 항복하게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신라에 돌아온 거칠부는 대하손이 되어서 이사부와 함께 국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백제와 동맹해서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기회를 보아 백제를 기습해서 강토를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이때 백제 성왕은 고구려한테 빼앗긴 한강 일대를 되찾고자 신라와 동맹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라는 동맹국인 육가야를 병탄을 했죠. 그래서 성왕은 신라와 동맹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라가 이미 망한 뒤라 동맹할 만한 제3자가 제3국이 없었기 때문에 성왕은 할 수 없이 신라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이사보가 동맹을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됨으로 해서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공수 동맹을 이제 맺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이사부에 대해서 좀 내용들을 많이 적어 놨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사부는 이렇게 이제 알려지기를 저승사자와 같은 인물이다. 그만큼 그 위용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는 10개 군을 기습해서 이제 영토를 고구려 영토를 다시 되찾아오고 이제 또 신라와 백제의 동맹을 이제 또 파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신라의 힘이 이제 강성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 548년에 고구려 양훈왕이 죽고 예적군대를 거느리고 한강 이북에 있는 백제의 독산성을 공격을 합니다. 진흥왕은 신라의 진흥왕이죠. 신라의 진흥왕은 동맹의 약속에 의해서 장군 주진이 정예병 3,000명을 데리고 고구려군을 격퇴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한강 이북은 안장왕의 연해전으로 인해 모두 고구려에 소유였습니다. 앞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해전쟁으로 해서 고향, 강화 그리고 또 한강 주변의 땅들, 한강 이북은 전부 다 고구려 땅이 되어 있었지요. 그럼 위에서 이제 말하는 한강 이북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일까? 이것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과연 이 당시에 고구려가 여기까지 진출을 했었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과 다 연계가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제 아차산까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뒤에 단재 선생님께서 자세히 잘 기록을 해 놓으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강 이북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제 양성 할례라고 나옵니다. 양성 할례의 북쪽을 가리킨다. 이렇게 단재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례라는 말도 한문인데 한자로 번역을 하면은 한문을 번역하면 이것도 한강으로 번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할례는 이 한강이 아니고 지금 서울에 있는 한강이 아니고 오늘날 안성시의 주요 하천 중에 한천이 있는데 이 한천이 이 할례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한천은 안성에 가면 안성천과 만나서 평택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강이 지금 한천입니다. 그게 이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기한 양성이 바로 지금의 안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안성의 옛 지명이 양성이었습니다. 안성은 고구려 때 사복홀이라 불렀고 새발기란 우리말을 한자 발음으로 옮긴 것이다. 사복이다. 한문으로 쓰면 이런 사복이다. 신라 때는 밝다는 뜻인 적성이라고 불렀다. 똑같이 신라 때는 적성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고려 초에는 밝다는 의미가 있는 양성이라 불렀고 고려 명종 때 양성이라고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성은 바로 안성을 가리키고 안성시를 가리키고 안성시의 할례 북쪽이라고 한 것은 이 할례는 바로 한천을 안성시에 흐르는 한천 중에 하나인 한천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한천은 지금도 안성천과 만나서 평택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놓고 봤을 때 이제 독산성의 위치가 이제 문제가 되죠 또. 그래서 독산성은 지금의 수원과 진이 있는 듯하다. 단재 선생님께서는 독산성은 지금의 수원과 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이는 어디를 얘기하느냐? 지금의 평택시의 진이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산성은 지금의 수원과 진이의 중간에 있는 독고산성인 듯하다. 그래 독산성이라고 얘기한 것은 독산고성을 얘기한다. 독산고성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독산고성은 어디 있느냐? 독산고성은 어디냐? 지금의 독산고성은 진이면 북쪽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 이제 경기도 오산시가 되는 거죠. 평택 북쪽이니까 경기도 오산시에 독산고성이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제 때 처음 세워진 독산성은 지금의 서울 지역을 남쪽에서 방어하는 전략적 기지였다. 임진왜란 때 권율이 일본군을 물리친 것으로 유명하다. 임진왜란 때 벌거숭이 산이었다는 점을 들여 그것을 고려해 본다면 독산이라는 환자는 이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게 지금 독산산성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지곡동에 있는데 155번지 한 38필지 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성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한 그 독산성은 바로 여기 오산에 있는 독산고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라가 군대를 보냈다는 소식을 들은 양원왕은 대군을 동원해서 또 깊숙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듬해에 고구려군은 지금의 충청도
동북 일대로 진입을 합니다. 고구려군은 도살성, 지금의 청안 충북 괴산을 가리킵니다. 도살성에 주둔하고 백제군은 금현성, 지금의 진천에 주둔한 상태에서 1년 좀 넘도록 혈전이 벌였지만은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신라는 백제와 동맹한 사이였지만은 이번에는 병력을 움직이지 않고 지켜만 봤습니다. 이듬해 서기 551년에 돌글족이 지금의 몽골로부터 동진을 해서 고구려의 신성과 백암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남쪽으로 신라 백제와 동맹군과 여기 지금 한강 지나서 안성 일대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진천이라든지 괴산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도중에 북쪽은 이제 돌고리 나라를 세워서 이제 진입을 하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원 왕은 병력을 이제 또 분리를 해서 돌거를 격퇴하도록 그 이제 군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게 서기로 551년입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보면은 양원왕 7년 돌거리 고구려에 쳐들어와 신성을 포위했지만 임금이 고을에게 병사 1만을 주어 물리쳤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중국 기록에도 581년과 582년 무렵에 돌거리 이계찰이 고구려의 말가를 공격했다가 대패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등 요 주변에 요때 상황들은 우리 기록이나 중국 기록에도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은 단재 스님 쓰신 상고사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지명을 찾고 또 이런 배경 그리고 또 추가로 설명할 부분은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쓰고 또 분량이 많은 것은 파란색으로 박스 안에 넣어서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재 스님께서 기록하고 또 말씀하신 거와 또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섞이면은 단재 스님 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백제 달소린 부여 달기가 정예병 1만 명으로 평양을 기습해서 점령을 하자 양원왕은 달아나서 장안성을 신축하고 그리로 천도를 합니다. 백제의 1만 명이 평양을 기습을 해서 양원왕이 이제 장안성을 쌓아서 그쪽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는데 백제에 쫓겨서 고구려가 북쪽으로 물러났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이 장안성이 지금 이제 평양이라고 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만일 이곳이 평양이라면 양원왕이 평양으로 평양에 도읍에서 있었는데 평양으로 달아났다라는 말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장안성은 평양성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디냐? 지금의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지금 중국의 단동시죠. 단동시에서 40km를 가면 봉황성이 있습니다. 봉황성. 거기가 장안성이다. 단재 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안성은 지금의 봉황성일 것이다. 봉황성은 그 당시에 신평양이라고 했다. 안동 도부에서 남쪽으로 평양까지 800리라고 할 때 평양은 바로 이곳이 된다. 고구려 본기에서 평원왕 28년에 장안성에 천도했다라고 되어 있다. 안동 도부가 에서 이 평양까지 이 800리라고 얘기했는데 800리면 엄청나게 길지 않습니까? 320km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단동 도부가에서 봉황성까지는 길이가 그만큼 안 됩니다. 실제.
이 800리는 우리가 키로로 따지면 320kg 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은 중국의 청가법, 중국의 거리 나타내는 법을 또 많이 따르고 혼용해서 쓰기도 했는데, 그 당시 중국의 거리로 따지면 400km입니다. 400km. 그런데 요양, 그러니까 요동반도에 있던 그 안동 도호부 요양에서 봉황성까지는 실제 직선 거리가 120km밖에 안 된다. 그런데 800리 320km라고 한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고대에는 이렇게 거리가 잘못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도 여기에 안동 도호부에서는 남쪽 평양까지 800이라고 할 때 바로 이곳이 평양이다. 봉황성이 평양이다. 지금의 북한에 있는 평양이 평양이 아니고 장안성이 아니고 봉황성이 평양일 거라고 이렇게 고구려 봉기에도 나와 있는데, 그게 장안성이 평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리가 800리라고 얘기한 것은, 실제 거리가 120km밖에 안 되는데 800리라고 얘기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신라가 동맹의 우위를 지키고 백제와 협력해서 고구려를 쳤다면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도 있었지 모른다. 이때 신라하고 백제가 동맹을 잘 했으면 평양에서 이렇게 장안성까지 이렇게 쫓아내고 천도를 하게 했는데, 만약에 가만히 지켜보지 않고 신라가 지켜보지 않고 같이 합쳤으면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됐으면 이 삼국의 역사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신라는 가까운 백제를 먼 고구려보다도 더 정오시했다. 그래서 백제를 위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면 결과적으로 백제가 강성해져서 신라가 대적하기 힘들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흥왕은 가만히 백제의 뒤를 기습해서 백제의 신점령지를 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략이죠. 그래서 이 평양을 점령한 것을 신라가 가로채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병조령 이사부가 지금의 청충저 동북부로 출병을 하는 한편, 대하찬 거칠부가 구진, 비태, 탐지, 비서, 노부, 서력부, 비차부, 미진부 등 장군 8명을 거느리고 중령 이북으로 출병을 했다. 백제는 이것을 동맹에 의한 출병으로 판단하고 매우 환영했다. 그러니까 평양을 백제가 올라갈 때 신라는 저쪽으로 중령 쪽으로 올라갔는데 백제가 이것을 동맹으로 알고 매우 환영을 했다. 그러나 국가 간의 투쟁에 무슨 신의가 있겠는가. 이런 동맹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사부는 백제와 협력하여 도살성을 탈환한 뒤 곧바로 백제군을 기습해서 검현성을 함락하고, 거칠부는 병력을 나눈 뒤 중령 이북에 있는 백제 진영을 기습하고, 백제가 점령한 중령 이북에서 고현 이남의 10개 군을 탈취를 했다. 백제는 10개 군만 빼앗긴 게 아니었다. 평양을 침공한 수만 명의 백제 대군도 진퇴유국에 빠져 패배했다.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가 동서공맹을 맺고 신라가 진격을 해서 평양을 진격을 했는데, 백제는 동쪽으로 중령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백제군이 빼앗던 성들 10개를 다시 백제를 통해서 빼앗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양에 주둔해서 백제군이 고립이 돼가지고
진퇴유구 양난에 빠졌다. 그렇게 이사부의 지혜, 거칠부의 지혜로 인해서 백제는 동맹, 국가 간의 투쟁에 무슨 동맹과 신의가 있는가 그런 거 없다는 것이죠. 신라가 이렇게 해서 힘이 이제 거칠부 이제 많이 이제 확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거칠부의 이름은 진흥왕 순수비 뒤에 나옵니다만 이렇게 해서 진흥왕이 이제 서울 저희들 북한산 함초리형까지 점령을 다 하고 밑에 창녕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거기에다 진흥왕 순수비를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그 진흥왕 순수비에도 여기에 바로 거칠부의 이름이 바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칠부와 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는데 아주 크게 이제 공헌을 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러한 진흥왕 순수비, 마누령비나 창녕비에 또 그의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라는 맹약을 배신한 자국의 행위를 숨기고자 백제가 평양을 점령한 사실을 신라 본기에 빼버리고 거칠부가 누구와 싸워 10개군을 빼앗았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백제가 고구려한테 빼앗은 성을 신라가 거칠부가 백제를 쳐서 그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신라 본기에 다 빼버렸다. 그리고 거칠부가 누구와 싸워 10개군을 빼앗았는지 이런 것도 쓰지를 않았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편에 거칠부가 고구려를 공격해서 10개군을 빼앗았다라고 말했다. 백제가 점령한 고구려 땅을 거칠부를 가로챘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 백제가 고구려한테서 찾은 땅을 신라가 가로챈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 다만 일곱자 백제 성공 파평양이라 백제가 먼저 평양을 격파했다. 격파한 뒤에 요 일곱자라는 글을 남겨놓음으로 해서 거칠부 열전에 이렇게 글자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단재 선생님께서는 또 우리 이두문자를 이용해서 또 청안의 이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금 진천 저희들이 진천에 신라가 백제군이 있던 신라로 진출을 해서 10개군을 빼앗았다고 했는데 진천의 이름의 그 유래에 대해서 또 쭉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지금 경기도는 물론이고 충청도의 충주, 괴산 등지도 고구려의 강력이 되었다. 그래서 충주와 괴산까지도 이제 고구려 땅이 됐다는 것은 옛날에 그 지명을 통해서 이두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산 적양용 선생님이 이제 고구려가 지금까지 한강 이남은 단 한 발짝도 밟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삼국사기에 기록을 해놓고 고구려가 한강 이남으로 진출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을 다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하지만 도살성 점령 사건을 보면 고구려가 한강을 넘지 못했다는 말이 어떻게 잠꼬대가 아니겠는가. 그것은 이러한 도살성 점령 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거는 잠꼬대다. 잠꼬대. 그러나 고구려는 이곳을 일시적으로 점령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황해도까지 항상 백제의 땅이었다. 그러나 충북 지역은 고구려 땅으로 만든 삼국사기에 오류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오류는 있지만은 실제 다 고구려가 거기까지 차지한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도살성 점령 사건은 이제 이사부 열전에 보면은 백제가 고구려 도사성을 빼앗자 고구려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제의 금연성을 빼앗았다. 두 나라의 전투가 송황 상태에 들어가자 신라는 두 성을 모두 빼앗았다. 이전은 삼국사기에서조차 고구려가 도살성을 차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니 고구려가 한강 이남을 넘은 적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중령 이북 지역을 백제가 빼앗은 걸 신라가 가로챘다고 했는데 그 10개의 군은 어디냐. 그걸 단재 스님께서 또 밝혀내십니다. 고현은 지금의 지평, 경기도 양평의 옛날 지명입니다. 지평에 있는 용문산의 명치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고현이 어디냐. 고현이 어디냐. 지금 양평에 있는 용문산이라고 봐야 된다. 용문산의 명치라고 봐야 된다. 그렇다면 20개 군은 제천, 원주, 행성, 홍성, 지평, 가평, 춘천, 낭천 등지로 봐야 된다. 이게 전부 다 나중에 신라 구주가 되는 지역입니다. 신라 구주가 바로 백제가 고구려한테 빼앗았던 이 10개 군은 신라가 차지를 해서 신라 구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재 선생님께서는 용산 명치라고 했는데 용산 명치가 어디냐. 그걸 이제 선생님께서 파헤칩니다. 용문산의 명치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문헌은 찾지 못했다. 용문산 밑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유명한 용문사 은행나무가 있다. 이 나무 앞에 걸린 안내문에 따르면 신라 의사대상 혹은 마이태자가 심었다는 이 은행나무에서는 국가에 병고가 있을 때마다 울음소리가 난다고 한다. 그래서 이 근처를 울다 명자를 써서 명치라고 부른 생각이 아닐까. 그래서 바로 고현은 그 용문산이 있는 용문산에 용문사가 있는 그 지역을 고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제 5절로 백제 성왕의 전사와 신라의 이제 영토 확장. 백제 성왕이 죽게 되자 신라의 이제 진흥왕이 본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라는 10개 군을 이제 취한 뒤에 고구려와 광화를 맺습니다. 신라는 어제의 동맹국인 백제를 적국으로 돌리고 백제의 동북지방을 침탈하여 지금의 이천, 광주, 한양 등지를 취하고 이제 신주 새로운 이제 마을을 설치를 하게 되죠. 패배한 백제는 고립되어 이제 분노를 참을 수 없어 반격에 나섭니다. 백제는 민나가의 유민에게 지금의 충주 국원성을 떼어 주어서 나라를 재건하도록 이제 뒤에서 도와줍니다. 서기 554년에 민나와 연합을 해서 어진성 지금의 이제 진산을 얘기합니다. 충청남도 금산이죠. 금산군 진산면입니다. 어진성을 쳐서 신라군을 격파하고 남녀 3만 9천 명과 말 8천 피를 이제 노획을 하게 되죠. 백제군이 더 나아가서 지금의 이제 옥천 고시산을 치자 신라 신주 군주 김무력과 3년상군 지금의 충북 보원입니다. 3년상군이 지금의 충북 보원에 고우 도도가 대군을 이제 거느리고 이제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성왕은 정예병 5천 명을 뽑아서 한밤중에 신라 대본령을 기소 발효하지만 구천 지금의 이제 옥천이란 곳에서 옥천 백마강 그 상류가 됩니다. 옥천에서 신라의 복병을 만나서 패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성세를 탄 신라군이 이 백제의 대신과 병졸 2만 9천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아 백제의 전국이 크게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백제를 더욱 이제 공략한 신라는 남으로는 비삽을 지금 전주죠. 비삽을 쳐서 완산주를 설치하고 북으로는 구원성을 쳐서 이 민나를 멸하고 그 땅에 소경을 만들게 됩니다. 진흥대왕은 이처럼 백제를 격파하고 지금의 양주, 충주, 전주 같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의 요지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 고구려를 쳐서 동북방으로 나가 지금의 함경도,
신라와 지금의 길림, 중국이죠. 길림성, 길림 동북을 차지하게 됩니다. 신라가 지금의 중국 길림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는 만주 원류고에도 자세히 나옵니다. 중국의 근릉제가 왕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만주 원류고, 만주 그 땅에 대한 종족과 나라와 모든 것을 적어 놓은 만주 원류고입니다. 거기에 보면 금나라도 다 우리와 같은 종족이고 우리의 역사로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25사, 24사는 중국의 역사서로 지금 취급을 안 하죠. 왜? 금나라, 요 나라도 자기들 하와족, 기나족이 아니고 만주의 이 대륙을 차지했던 것은 지금의 중국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과 다른 종족이라고 여기에 청나라 때 국가에서 기록한 만주 원류고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거 역사책으로 인정을 안 하는 그 만주 원류고에도 보면 신라가 고구려 동북을 쳐서 길림성까지 이렇게 다 차지했다라고 기록이 그 책에도 그렇게 다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국토 확정은 이때가 건국 이래 최고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봉기 진흥왕 편에 보면 또 연도가 바뀌거나 사실관계가 빠진 예가 여러 군데 있다고 단지께는 말씀을 하십니다. 화랑의 창설 연도가 틀린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진흥왕 14년 가을 7월에 신라가 백제의 동북 변방을 취해서 신주를 설치했으며 겨울 10월에 백제의 왕녀를 취해 작은 왕비로 삼았다고 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리 전쟁이 일상적으로 벌어진 시대라고 하더라도 석 달 전에 전쟁을 해서 서로 영토를 뺏겼는데 석 달 뒤에 어떻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었단 말이냐. 그래서 장인 사이가 됐다는 말이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더구나 이런 식계군을 탈취한 때부터 불과 3년 뒤의 일이다. 고구려가 신라한테 식계군을 뺏기고 그걸 백제한테 뺏기고 그걸 신라가 가로챈 지 3년밖에 안 된다. 쉽게 이 군을. 그런데 3년 뒤에 딸을 시집 보내고 또 그 왕을 사이로 삼았겠는가. 이런 부분은 이 기록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라진흥왕 12년 삼국사기 신라봉기에 따르면 이런 진흥왕 12년 3월부터 시작해서 4월 20일 사이에 이제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왕이 순행하다가 낭흥에서 우럭과 그 제자 니문이 음악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따로 불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삼국사기 음악기에 따르면 성현현 지금의 청풍 사람 우럭이 자기 나라 멸망을 예견하고 악기를 갖고 신라에 투항하자 진흥왕은 그를 국원성에 안치했다고 했다. 우럭은 본래 제1밈나 즉 고령 사람이었다. 그는 제2밈나에 들어가 지금의 청풍에서 자연을 즐기며 살다가 제2밈나가 오래가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 신라에 투항을 했다. 그런데 국원성에 안치한 진흥왕이 순행 중에 우럭을 불러 가야금 소리를 감상한 곳이 지금의 충주 탕금대가 그 유적이다. 국원성 즉 지금 충주가 신라 땅이 된 때가 진흥왕 16년이다. 진흥왕이 우럭의 가야금 소리를 듣는 것도 진흥왕 16년 이후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신라 진흥왕이 12년에 낭성에 순행해서 우럭의 가야금 소리를 들었겠는가. 이런 얘기는 연도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잘못 기록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따져보면 연도를 16년을 18년을 16년으로 잘못 쓴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양 삼각산 북봉의 진흥대왕 순수비가 지금도 있죠.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만 이것은 대왕이 백제를 쳐서 성공한 일을 기념하는 유적이다. 한경남도 함흥 초방원에도
진흥대왕 순수비가 있다. 이것은 대왕이 고구려를 쳐서 성공한 일을 기념하는 유적이다. 그런데 삼국사기 신라 봉기 진흥왕 편에는 이 같은 대사건이 다 빠져 있다. 만주 원료고나 길림 유력기에 따르면 길림은 본래 신라의 땅이다. 길림이라는 표현도 신라를 가리키는 계림에서 나온 것이다. 신라를 우리가 계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중국의 길림성은 그 땅이 원래 신라 땅이었고 신라 땅이었고 그 신라를 지금도 길림이라고 부르고 현재도 길림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단재님께서. 이것은 진흥대왕이 고구려를 쳐서 강토를 개척하고 지금의 길림 동부까지 보유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 박지원, 연암 박지원 선생님도 연암집에서 복근성의 청주와 천주와 장주가 일찍이 신라의 땅이었다고 했다. 어떤 책을 근거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어 자세히 인용할 수는 없지만 진흥대왕이 바다 건너까지 경략하여 그곳에 유적을 남기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한다. 단재 선생님의 말씀은 지난번에 100개의 요소 경락설 조소지방 깊숙이 산동성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다스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신라가 길림 지역까지 진출을 해서 다스렸고 지금의 길림성도 다 신라를 나타내는 계림에서 나온 지명이다. 이렇게 신라가 길림에 있었다는 것을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만주 원료가가 바로 이 책이죠. 저도 이걸 펴놓고 계속 봅니다만은 이 책에도 보면 우리가 한강 압록강과 두만강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 그래서 남쪽에 우리 배달민족 북쪽의 배달민족 서로 침범하고 왔다 갔다 하고 북쪽에도 나라가 있다가 없어지고 남쪽에도 나라가 있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북쪽에 있다가 없어진 나라는 처음부터 우리 민족끼리 있다가 없어지고 했는데 단지 명나라만이 한 나라를 성계하기 위한 명나라만이 이 민족이 들어와서 다스렸다. 그러니까 요나라 금나라 청나라는 다 우리 역사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요나라 금나라를 우리 역사로 다 가르치고 그 교과서에 보면은 청나라와 대한제국이 동시에 망하는 것은 당군이 나라를 세운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통곡할 일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라와 만주의 그 관계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만주 원료구에 보면 전부 다 그러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삼국사기에는 그런 얘기들이 없느냐. 김부식이 춘추필법 전부 다 우리 역사를 한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신라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썼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빠졌다. 그래서 만주로 가자 라면서 구호를 외친 묘청의 날을 이제 북벌과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세력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묘청의 날을 1000년 유사 이래 가장 큰 사건으로 이렇게 규명을 하면서 묘청이 우리의 북쪽에 우리 땅을 차지하기 위한 아주 개혁주의로 보고 그 반대로 김부식은 사대를 조장하고 우리를 한번에 가준 사람으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와 만주의 관계들도 우리가 잘 한번 앞으로 살펴봐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만주 원류거에 의하면은 금나라가 중국의 역사가 아닌 이유들이 여기에 다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6절은 바보 온달 평강공주 얘기입니다. 얘기가 좀 많이 깁니다. 벌써 1시간 10분이 흘렀습니다만은 최대한 빨리 하면 한 20분이나 30분 안에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6절은 고구려의 신라 공략과 바보 온달의 전사 얘기가 됩니다. 평양이 백제에 의해서 함령이 되자 고구려는 신라의 요청으로 신라와 우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진흥대왕은 이 약속을 어기고 동쪽 병정을 기습해서 남가슬라부터 길림 동부까지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가슬라 얘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걸 다음 기회에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고구려는 할 수 없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안변 이부 비열홀인데 그것을 되찾고 또 장수태왕이 점령하고 안장왕 이후에 재점령했던 계림령 지금 이제 조령을 얘기하죠. 문경세제 그 이제 조령을 얘기합니다. 속리산 있는 그쪽이고 이제 괴산과 문경을 잇는 그 고개길이죠. 이 이제 계림령 이서지방과 중령 이서지방에 있던 나머지 고토들은 찾지를 못합니다. 신라인들은 군사작전의 최대 요새인 북한산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북한산을 차지하게 되고 나서 바로 이 땅을 길이 갖자. 이 땅을 우리가 길이 보존하자라는 장한성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이제 부르게 됩니다. 고려사 음악지에 나옵니다. 신라는 한강 위에 장한성을 설치하고 그에 관한 노래를 지은 것이 바로 장한성가입니다. 이 땅을 길이 갖자, 보존하자 그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이 어찌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구려는 매년 병력을 동원해서 신라를 침공하지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평원왕이 사랑하는 사위인 온달에 이제 비극적인 전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시인과 문인들이 이 일을 이야기하고 이두로 기록을 해서 사회에 전파를 하니 일반 고구려인들의 적개심은 한층 더 강해지고 신라와의 평화는 길이 끊어지고 맙니다. 이제 기존 역사서에 실린 온달 이야기를 서술하겠다라면서 단재 선생님께서 온달 바보 이야기를 이제 길게 하십니다. 온달 발음은 이제 원래는 온대이고 이제 백살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얼굴이 울룩불룩하고 성씨도 없는 거지였습니다. 온달은. 그렇지만은 마음만은 아주 시원스럽고 집에 눈이 안 보이는 잘 안 보이는 노모가 있어서 항상 이제 그 노모를 이제 밥을 해주고 이렇게 공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하는 일이 없이 그냥 거리로 오락가락 했답니다. 가난하고 천한 사람을 없이 여기는 것이 그 어느 사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보도 아닌 온달을 누구나 바보 온달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보 온달에 대한 그 의미는 삼국사기 온달 열전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온달은 상대방이 웃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못생긴 외모와 남루한 옷차림 때문에 바보 온달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삼국사기 온달 열전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편흥왕은 따님이 하나 있었죠. 어릴 때 너무 질기게 울어대자 평원왕은 사랑하는 마음에 실없는 말로 오냐 울지 마라. 우는 것을 좋아하면 너를 귀한제 며느리로 주지 않고 바보 온달의 여자로 만들겠다고 달랬습니다. 평원왕은 딸이 울 때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이 따님이 성장해서 시집갈 나이가 되자 평원왕은 상부 고씨와 혼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자 따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반대를 하죠.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면 그 말씀이 거짓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죽더라도
바보 온달에게 가서 죽겠습니다. 평운왕은 대노했죠. 너는 만승천자 1만 대의 성적 1만 대의 전차를 갖출 수 있는 광대한 토지를 보유한 군주를 가리킵니다. 만승천자는 1만 대의 전차를 갖출 수 있는 광대한 영토를 가진 군주, 군주의 딸이다 너는. 만성자의 딸이 어찌 거지의 여자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따님은 듣지 않고, 필부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만성천자가 어찌 거짓말을 하리까. 저는 만성천자의 딸인 까닭에 만성천자의 거짓말이 안 되도록 온달에게 시집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평운왕은 어찌할 수 없어. 너는 내 딸이 아니니 내 눈앞에서 보이지 말아라 라면서 쫓아냈습니다. 궁에서 나올 때 따님은 다른 것은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못하고 그저 팔찌 수직회를 팔뚝에 차고 나왔습니다. 벽이 다 무너지고 내 기둥만 우뚝 선 온달의 집을 그는 찾아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온달은 없고 노모만 있었습니다. 노모 앞에 절하고 온달이 장것을 물었습니다. 노모는 눈은 안 보이지만 코가 있어 귀여운 따님의 향내를 맡고 귀가 있어 아리따운 미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노모는 손같이 보드랍고 고운 손을 만지면서 어디서 오신 귀한 처녀인지 모르지만은 어째서 빌어먹고 헐벗은 내 아들을 찾으십니까? 내 아들은 굶다굶다 못해 산에서 너티나무 껍질이나 벗겨 먹으려고 나가서는 아직도 안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따님은 온달을 찾아서 산 밑으로 가죠. 산 밑에서 너티나무 껍질을 벗겨서 갖고 내려오는 온달을 만났습니다. 너티나무 껍질을 가지고 내려오는 걸 보고 온달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찾아온 이유를 얘기하고 결혼에 대한 해포를 털어놓았습니다. 온달은 부귀한 집에 예쁜 딸로 태어나 가난하고 천한 거린을 서방으로 구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라고 생각하고 너는 사람 홀리는 영원한 도깨비다. 사람은 아닐 것이다. 해가 지니까 내가 나한테 덤비는가 보다 라고 소리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서랍 문을 꽉 닫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따님은 살림문 밖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다시 찾아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온달은 어찌 대답을 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기만 했습니다. 노모는 내 집같이 가난한 집이 없고 내 아들같이 천한 사람이 없는데 그대는 일국의 귀인으로서 어찌 가난한 집에서 서방을 섬기려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따님은 종이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니 마음만 맞으면 가난하고 천한 게 무슨 관계이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팔찌를 팔아 집이며 밭이며 논이며 하인이며 소 기타 모든 것을 샀습니다. 빌어먹던 온달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셈이죠. 따님의 목적은 온달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온달에게 말타기와 활쏘기를 배워하니 말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 시대였기 때문에 고구려에서 말에 대한 정책은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왕의 마국간에 있는 말은 국마라고 하여 잘 먹이고 잘 기르며 화려한 굴레를 씌웠습니다. 대왕이 말을 타다가 다치면 말 먹이꾼과 마부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말 먹이꾼과 마부들은 날래고 건강한 말이 있으면 일부러 굶기고
때려서 병든말로 만들어버리곤 했습니다. 왕이 마국간에 들어갈 때 좋은 말의 숫자를 줄임으로써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고자 그렇게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따님은 궁궐의 처녀이기는 했지만 이런 폐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사라고 심부름을 보낼 때 온달에게 시장에서 파는 말을 사지 말고 버리는 국말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따님이 말을 먹이고 다듬으니 말은 날로 살찌고 튼튼해졌습니다. 온달이 말 타고 활 쏘는 기술도 날로 진보하고 유명한 선생이나 고수들도 온달을 따라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3월 3일 신두수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때 열린 사냥 시합에 온달이 참여를 하게 되죠. 온달은 기마 실력도 탁월하고 사냥으로 잡은 짐승도 가장 많았습니다. 평원왕이 불러서 이름을 물어보자 온달이라고 답했습니다. 평원왕은 크게 놀랐지만 따님에 대한 분노가 아직 풀리지 않는 터라 온달을 사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주 무제가 중국 북부를 통일하고 위세를 가시했던 때죠. 한무제가 중국을 통일을 했던 때입니다. 그러더니 고구려의 강성을 시기해서 요동을 침공합니다. 삼국사기 온달전에 보면은 온달이 사냥대에서 1등을 한 직후에 북주가 고구려를 침공했다. 이산 벌판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누군가가 홀로 용감하게 싸우는데 칼질이 능수능란하고 활쏘기도 신묘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온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은 어디냐? 이 산은 어디냐? 그래서 원문에는 배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산은 단재 선생님께서 인용을 한 삼국사기 그 판본, 삼국사기는 여러 판본이 있는데 그 판본에 보면 이제 명나라 연호가 정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보면은 이와 배의 한자가 언뜻 보기에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이 산이 바로 배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로 해설이 됩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재 선생님께 이산이라고 쓰신 것은 이렇게 이와 배가 한자가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서 이렇게 쓰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영양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죠. 온달은 이제 계림령과 중령 이서지방은 본래 고구려 영토였죠. 그런데 신라한테 빼앗긴 뒤에 그 땅은 되찾아오지를 못했죠. 늘 통한으로 여기고 부모의 나라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왕께서 저를 어리석다 하지 마시고 군대를 내주시면 한 걸음에 그 땅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양왕한테 아래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달이 출정하기 전에 군령에서 신라가 한수 이북에 우리 영토를 빼앗았다. 만약 이번에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는 아차성, 지금의 우리 광나루 여기 있는 바로 아차산, 광진구에 있는 아차성 아래에서 신라 군대와 접전을 벌이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상고사에 나오는 온달이 전사했다라고 하는 이 아차성이 지금의 아차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나루에 있는 아차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들 기록이나 내용에 보면 저기 지금의 단재 선생님이 얘기한 광진구에 있는 아차성이 아니라는 주장도 이제 많이 합니다. 아단성을 이제 바로 온달이 죽은 곳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 다산 정양용 선생님은 아방강력구에서 아단성은 아찬성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제 정양용 선생의 의견을 따라서 이성계가 왕이 된 뒤에 이단으로 개명을 했다. 아차상을 이단으로 개명을 했다. 이름에 단이 들어간 것은 다 차를 써서 바꿨다. 왕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지명도 못 쓰고 사람 이름도 못 쓰니까 바꿨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차를 써서 아차산이라고 했다. 그래서 아단성이 아차성으로 바뀌었다. 이게 더 논리적이고 타당하다. 정양용의 주장이.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은 지금 광진구에 있는 아차상이 온달이 죽은 아단성으로 보지 않고 아단성을 아차산으로 이제 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단성은 어디에 있을까? 충북 단양의 영춘에 가면은 온달의 이름을 딴 온달산성이 있습니다. 온달산성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도 있었죠. 이곳에서 온달이 죽었다는 전설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또 이곳 주변에는 온달의 이름을 딴 온달 동굴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온달이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이 아니고 충북 온달산성에서 죽었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의 정설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동궁 여지성남에도 온달산성이 있는 영춘면에 고구려 때 지명은 을아단현이었다. 을아단현이란 지명 속에 아단이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온달 열전의 아단성으로 추정하는 것도 전혀 무리는 아니다. 아단현이 있다. 그게 아단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단현이 있다. 그게 지금의 영춘면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무리가 아니다고 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온달산성입니다. 온달산성. 온달은 아단의 전투에 출전하기 앞서서 고구려 이제 영량왕한테 반드시 저는 서북의 땅을 찾아오겠다라고 맹세를 했고 그 조령과 중령이 바로 충청북도에 해당이 하고 그 중령과 조령을 뺏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서울의 아차산이 될 수가 없고 여기에 단양에 있는 온달산성에서 전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온달산성이 아단성이 온달산성임을 입증할 만한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 현재로서는 아차산성에 죽었다고 판단하되 그게 아단산성에서 죽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정 작업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구려 병사들이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따님이 직접 와서 울면서 국도를 못 찾고 이미 어찌 돌아가랴. 이미 돌아가는데 이 첩이 어찌 홀로 돌아가리요 하면서 졸도한 뒤에 깨어나기도 하고 해서 못 깨어났죠. 결국 그렇게 이제 공주도 죽어서 고구려인들은 따님과 온달을 그 땅에 함께 같이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 온달 열전에 보면은 공주가 와서 간을 어루만지며 삶과 죽음이 결판 났으니 갑시다라고 하자 비로소
관이 들리고 하관이 되었다. 뭐 이런 전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바보 온달 얘기는 다음에 우리가 좀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재 선생님은 조선 사락에 나오는 바보 온달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조선 상고사에 그대로 적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양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신라가 한소 유봉에 우리 영토를 빼앗았다. 또 온달의 말을 근거로 고구려가 한수 이름을 찾아보기 없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참고를 해서 한번 더 밝혀보면 됩니다. 그리고 단재 선생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거의 마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일본인 이마니시 류는 북경대학에서 조선사를 강의할 때 온달 열전을 실제 역사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정말 무식한 말이다. 온달의 죽음을 계기로 고구려 신라 동맹의 길이 끊어지고 백제 고구려 동맹이 성립하여 삼국 흥망의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이런 온달에 관한 기록을 남긴 온달 열전은 삼국시대에 몇 안 되는 거리다. 김부식이 가감 삭제를 통해서 사료의 가치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으려는 점은 역사를 통해 독자가 일부러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이만희씨 류 얘기를 합니다. 몇 해 전에 일본이 북경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소령 이만희씨 류가 누굽니까? 바로 이병도가 스승으로 봤다는 사람입니다. 우리 반도 사관 친일 식민사학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금소령이 중국 북경대에서 강의하는 걸 무식한 소리다. 바보 온달 얘기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서 단재 스님은 이 금소령을 아주 무식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금소령은 진짜 우리 이 한국의 역사를 왜곡한 주역 인물이죠. 그래서 여가 전 책을 여기 한 거 보면 이제 중국 대륙과 일본 여도를 다스렸던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 사국의 영토를 한반도 속으로 축소하여 조선 반도사를 왜곡 변조한 조선사 편소의 핵심 인물이죠. 그래서 여가 쓴 책을 보면은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당군서라, 백제군도 한상고, 신라사 연구, 백제사 연구, 가야야 임나 본부설, 조선 고사의 연구 중 과자 위서를 가장 많이 발표한 일본 역사학자입니다. 임나 본부설도 최초로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친일사관에 매몰되어 있고 친일사관이 이병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우리가 대륙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또 단재 선생님께서는 그 역사를 찾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이러한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단재 선생님께서는 조선 상고사를 쓰실 때 이 금서룡이는 무식한 사람이고 여기에 우리 이 인물 바보 온달 열전을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 준비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35분이 지났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나고 더 극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서. 우리가 처의 식구들 같은 사람은 동서지 않습니까? 신라와 백제의 동서지간의 싸움, 전쟁하는 부분을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서동 왕자와 김춘추의 아버지 김용춘과 백제의 무왕과 신라의 김용춘과 그렇게 서로 동서가 되는데 이 동서들이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아주 재미나는 부분을 다음 시간 제34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